제가 따로 여러분 소개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평소에 강의 잘 듣고 계시죠? 오백만 교수님 강의 안 들으신 분. 아유. 제 인사. 들어갔다요 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백만 교수님의 강의 또 질문 많이 하시고 여러분도 질문 많이 하셔서 배가 고파져야 따라 되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앞에 나가서 인사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뵙고서 수업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전에, 저도 카메라 앞에서만 쓰니까 뭐 계속 긴장되고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뭐 강의하고 이런 것들을 쭉 했었었는데도 카메라만 딱 켜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촬영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근데 또 이렇게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요 드론 안전성 인증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 중에 이제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안 들으시는 뭐 아직 안 들으신 분도 계신데 뭐 수업이 자꾸 어렵대요. 근데 이걸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근데 참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다시 개정을 해서 다시 지금 촬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 접근 자체를 제가 조금 용어 설명 같은 걸 조금 안 하다 보니까 아마 들으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뭐 어떻든 오늘은 제가 이거 뭐 꼭 수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힘들고 지겨울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거 이외의 외적인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은 하지만 조금 외적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또 용어의 정의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것에서의 파생되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파생이 돼요. 용어의 정의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게 잘못되면 나머지가 다 틀려져요. 나머지의 논리가 맞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전성 인증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사실은 지금 이제 현재 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거 조금 말씀드리고요. 이건 뭐 설계 기준, 기술 기준 이거는 또 뭐 머리 아픈 부분이 되니까 조금 제가 간략하게 뭐 소개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자연스럽게 들어주시고요. 수업도 아니니까 뭐 얘기하는 도중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계속 이제 나오는데요. 혹시 이거 차이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냥 드론이니까 뭐 무인 항공기니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보시고서 아시는 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카오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게 이제 여기 무인 항공기라고 우리가 이제 드론을 계속 운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이런 거에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이제 무인 항공기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종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하단에 보면 드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하고 조종자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다는 거는 여기는 어떤 사람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드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드론에 대한 정의는 조종자만 안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논리상에서 사실은 이게 지금 약간의 좀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 법제처에 보면 법률 해석을 문의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법제처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해석을 해달라. 그 법제처에서 국토부 국토부로 이거 해당 부서로 이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관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받은 게 이거에 대한 개정 소요가 뭐 있을 수 있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받았어요, 답변을. 근데 지금 요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작년도에 제가 그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건물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여기 이제 드론으로 요 밑에 하단에 보면 이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구조자를. 여기 올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환자를 탑승시켜서 밑으로 내리겠다, 이런 걸 이제 소방방재청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점수가 아주 낮게 평가를 받았어요. 왜 낮게 평가받았을까요? 드론에는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태우느냐, 이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서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법의 논리를 가지고서 본다 그러면, 뭐 제가 뭐 법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인증을 안 해줄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서 보셨듯이 항공안전법이 있고 드론법이 있어요. 드론에 해당되는 거는 항공안전법에서는 그 무인항공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만 드론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드론법에서는 여기 드론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보는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용어들이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무인 멀티콥터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선 저거는 용어상 맞다고 볼 수가 없다. 어디에서 정의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안전성 인증해 보면 지침서에 이렇게 그냥 나와 있어요. 누가 썼느냐 이거지, 이걸. 물론 국가기관에서 썼겠죠. 제가 뭐 어떤 국가기관을 뭐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논리가 조금, 이게 법이라는 것은 그 체계가 전체가 다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논리가 안 맞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 무인 멀티콥터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전성 인증해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정의는 사실은 아무 데도 없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무인 비행 장치,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게 맞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의상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 비행 장치, 이거 법령상에 정의 없습니다. 안전성 인증에 나와 있어요. 안전성 인증은 그냥 법이 아니죠. 법 하위에 있는 어떤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뭐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규칙이 없으면, 이제 법령에 없으면 그런 내용들이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카오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론 다들 이제 일종 자격들은 다 취득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쵸?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신 분들 계신가 보네. 근데 어떻든 뭐 일종 자격 뭐 취득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공부하시면서 보면, 뭐 최근에는 뭐 알파스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뭐 대부분 다 교육받고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이카오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알파스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사실은 그 어떤 이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한 개의 세트를 말하는데, 그 구성 요소가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 아니면은 여기 또 뭐죠? 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원격 조종 스테이션, 뭐 이런 것들이 다 믹스되어 있는 게 알파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 여기 지금 얘기하는 UAS, 요거는 지금 그 언맨디드 에어크래프트 시스템이거든요. 요게 보면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우리나라의 법령 체계는 사실은
그 이카오, 뭐 아이카오 여기에 규정을 거의 그대로 갖다가 차용해서 번역해서 사용하는 정도거든요. 그걸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규정상에서 본다고, 용어의 정의에서 본다고 봤을 때도 사실은 뭐 조종자가 이외의 사람들은 탑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생각이 아니라 이거를 누군가가 인증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다 보니까 항공안전기술원에서도 뭐 신청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인증을 해줄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과제를 부여했을 때는 거기에 이제 어떤 딜레마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제가 보는 거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개정의 소요가 있고 조금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드론 학과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좀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여기 지금 가시권하고 시각보조 장비. 가시권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그 법령상에 나와 있어요. 조종자가 해당 무인 비행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가시권이에요. 여기 FPV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건 가시권 비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볼까요? 막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정의하기는 힘든데, 제가 여기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은 다 비과시권이 되는 거예요. 뭐 FPV는 비행장치를 제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글을 쓰고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장 비과시권이 되잖아요. 이게 가시권으로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고글을 벗어요? 고글 벗으면 FPV가 아니잖아요, 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안 나와 있고, 요 뒤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무인 비행장치 특별 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 절차라는 게 국토부 고시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뒷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게 참, 제가 눈이 정말 좋았거든요. 눈이 정말 좋았는데, 멀리 있는 거 지금 저기 있는 학생 눈 밑에 있는 점도 보였었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너무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이 안경 끼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 이것도 이제 자꾸 손이 점점 멀어져가지고 또 안경을 지금 또 바꿔야 되는, 안경이 제가 지금 한 4개는 있는 것 같아요. 또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무인 비행 장치 특별 비행을 위한 안전 기준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공통 사항으로 여기 이착륙장 및 그 비행 경로에 있는 장애물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뭐 페일 세이프 기능이 있어야 된다. 충돌 방지 기능을 탑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여기 지금 5km 밖에서 인식 가능한 정도의 충돌 방지 등을 장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km라는 수치는 사실은 이건 항공법에서 나온 거예요. 항공법에서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가 우리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건 시계 비행이잖아요. 그죠? 시계 비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운고 1500피트에 3마일 미만이에요. 그러면 구름이 지면으로부터 1500피트 정도 돼 있고, 이제 시계는 3마일의 범위를 확보를 해야지만 눈으로 보고 비행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뭐 상식적으로 그러면 잠깐 또 다시 이제 상식선에서 구름이 있고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이건 시계 비행일까요? 구름 위로 올라가서 저희 이제 제주도 가든 어디를 가든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면 구름 속 탁 뚫고 올라가면 구름 바다 쫙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비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될까요? 시계 비행일까요? 기계 비행일까요? 그건 시계 비행이에요, 시계 비행. 지금 말씀드리는 요런 사항들이죠.
그러니까 구름으로부터 상하, 좌우 이격거리가 있어요. 그 이격거리만 유지하고 시정만 확보가 되면 그건 시계 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항공법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떻든 이런 건 이제 항공법에서 나와 있는 걸 가지고서 드론이 결국에는 항공기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5km라는 게 여기 나와 있고요. 어떻든 여기에서 요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조종자의 가시권을 벗어나는 범위의 비행 시에는 계획된 비행 경로에 관찰자를 배치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FPV를 비행을 할 때 여기서 저기 날리는데 나무 숲속으로 싹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비가시권 비행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건. 위기 상황이 바로 돼요. 그런데 가시권 비행이 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사람 하나 배치하는. 거기다 사람을 하나 배치하면 가시권 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의 논리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사고가 딱 발생을 하면 법의 잣대를 딱 들이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호등 빨간불일 때 건너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법에 위배되지만, 근데 사고가 났을 때는 파란불일 때 건넜느냐 아니면 파란불일 때 차가 주행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드론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자상에서는 금방금방 알 수 있는데, 조금 생각을 좀 하면 완전히 좀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다. 이런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뭐 안전성 인증 얘기한다 그러더니 뭐 계속 멍뚱한 얘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운동축에 대해서. 그쵸? 모르시나요? 뭐 다 아시면서 답변을 안 하시나요? 제가 선물도 준비해 왔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해가지고. 수업에서 강의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오늘도 또 힘들다고 할까봐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 아무튼 자, 여기 보면 이건 다 아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평축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움직이는 거 피칭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직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로축, 세로축이라고. 이거 가로축, 그 다음에 이거 세로축이죠. 세로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게 롤링이에요, 롤링. 그 다음에 이제 수직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요잉이라고 해서 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항공기의 운동인데,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이로에서 얘기하면 3축이 되는 거예요, 3축. 그쵸? 이게 자이로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4축 자이로도 있고, 뭐 6축 자이로도 있어요. 드론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지금 조종기에서 조종 운영을 하고 있는 용어 자체가 저는 이제 잘못되어 있다고 봐요. 이게 제 주장이에요. 동의하시든,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인데, 그 용어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 말을 해서 그 말을 이해 못한다 그러면 그 용어는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를 오병남 했을 때 제가 못 알아들으면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갖고 왔는데요. 드론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회전익의 형태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고정익의 형태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얘기하는 멀티콥터. 회전익의 형태가? 네. 조정할 때 쓰는 용어는 고정익. 고정익 거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용어가 혼재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회전익 이렇게 보면 이제 회전익의 형태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맞는데 형태가 지금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회전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드론이 움직이는 원리하고 헬리콥터가 움직이는 원리하고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형태가 이렇게 보면 주 로터가 있고 꼬리 로터가 있어요. 우리 드론이 선회하려고 그러면 회전수를 차이를 둬가지고 토큐, 반토큐 현상 때문에
힘의 균형을 한쪽을 죽이면서 한쪽이 강해져서 선회를 하잖아요. 요잉을 하죠. 요잉. 그죠? 항공기에서는 이 꼬리 날개가 그 역할을 해줘요. 근데 이런 운동을 없게 하는 거는 앞뒤에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런 힘의 균형을 서로 반대로 돌아서 상쇄를 시켜요. 이런 형태가 있고, 또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하나의 축에 두 개의 메인 로터가 달려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면서 그 작용 반작용의 힘을 없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메인 로터, 테일 로터 형태, 텐덤 로터, 코엑셀 로터 이렇게 이제 지금 돼 있어요. 물론 뭐 또 다른 형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 고정익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회전익은 그럼 기동을 어떻게 할까요? 회전익 기동은 우리 드론 기동은 어떻게 하죠? 전진 비행을 한다. 그렇죠. 뒤쪽에 있는 모터가 더 빨리 돌아요. 그러면 꼬리 날개가 뒤쪽이 더 빨리 움직이니까 사실은 들리는 거예요. 들려. 근데 힘의 운동은 양력을 더 발생시키면 고도가 상승하겠지만 양력을 더 발생시키지 않으면 추력만 움직여져요. 그렇죠? 중력과 양력이 평행하면 제자리 비행에서 하바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중력이 줄어들면, 그게 추력이 줄어들면 중력이 강해지잖아요. 강화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이제 힘의 원리상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헬리콥터는 그런 걸 안 해요. 이 회전면을 앞으로 기울이면 앞으로 가요. 그리고 뒤로 기울이면 뒤로 가고, 왼쪽으로 기울이면 좌측으로 가요. 이렇게 이제 회전익은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드론은 기울이지 않고 회전수를 변화시켜서 기체를 기울이잖아요. 그죠? 방식은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고정익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고정익에 우리 이제 드론 조종기를 가지고 하면 에일러론, 뭐 러더, 엘리베이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에일러론, 러더, 엘리베이터 이런 건 조종하는 조종면이에요. 항공기에서 움직여지는 조종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에일러론을 움직이면 여기에 보면 이 에일러론들이 움직여져요. 요 바깥쪽에 인보드, 아웃보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에일러론이 움직여지면 롤링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헬리콥터에서 회전면을 변화시키는 거나 드론에서 추력을 이쪽 거를 강하게 하는 거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요 에일러론이에요. 요 엘리베이터는 피치를 업시키고 다운시켜요. 이 러더는 요잉 운동을 해요. 근데 고정익은 요잉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회전익은 제자리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좌우로 이렇게 선회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정익은 제자리에서 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좌우 선회를 못 해요. 이거는 어디에 쓰느냐면 항공기 균형을 맞추는 데 써요.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 졸리시네, 우리 팀장님이. 졸게 만든 제가 이거 선물해 드릴게요. 졸지 마세요. 자, 여기 갖고 가세요. 이거 화장품 제가 준비해 온 거예요. 아, 기분 나쁘네. 존다고 치는 거 보니까. 예. 참. 졸게 만드는 건 원래. 그래요. 졸게 만드는 건 이제 이 앞에 있는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해요. 뭐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항공기 고정익하고 헬리콥터하고 조종하는 거를 제가 이제 살짝 비교를 해놨는데요. 여기 똑같이 이런 이제 조종관이 있어요. 얘를 앞으로 밀면 헬리콥터는 회전면을 앞으로 기울여서 앞으로 가고 당기면 뒤로 가요. 고정익은 얘를 앞으로 밀면 컨트롤 스틱을 앞으로 밀면 고정익이
앞으로 갈까요? 기수만 내려가요, 기수만. 그러니까 피치 운동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서는 쟤를 민다고 해서 피치 운동이 되나요?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페달이 있어요, 똑같이. 똑같이 고정익도 러더를 움직여요, 뒤에. 회전익도 뒤에 엔티토큐 페달을 움직여요. 그 테일로타를.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스로틀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익은 이렇게 스로틀 레버가 있어요. 저거를 맥시멈으로 올리면 추력을 맥시멈으로 올리는 거예요. 회전익에서는 이 스로틀 레버는 이제 이렇게 그립 형태로 돌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풀로 돌리면 파워가 추력이 맥시멈으로 가는 거예요. 회전익은 추력을 맥시멈으로 올려도 이륙이 안 돼요. 왜? 왜 안 될까요? 피치각을. 그렇죠. 피치각을 꼬아줘야 돼요. 제가 드릴게요. 피치각을 꼬아줘야 돼요. 이제 대답 막 하겠네요. 자, 피치각을 꼬아줘야 되는데요. 피치각을 꼬아주면 양력이 많이 발생을 해요. 양력이 많이 발생을 하면 회전면을 움직여서 항공기를 기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회전익이에요. 고정익은 추력을 맥시멈으로 올리면 양력을 발생할 수 있는 조건만 딱 움직여진 거예요. 그 브레이크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륙할 때 딱 뛰면 속도가 점점 가속이 되면서 그 윙에서 양력이 점점 증가하면서 항공기가 이제 부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륙 속도가 되면 이 스틱을 당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뒤에 플랩이 내려가요. 그러면 양력이 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륙을 하게 되는데 어떻든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조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조금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하 조종을 할 때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요. 그리고 피치 운동을 할 때는 마찬가지. 상하 조종. 이거는 비행을 할 때죠. 비행을 할 때. 비행을 할 때 상하 조종이나 피치 운동을 할 때는 이 엘리베이터, 뒤에 꼬리 날개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뭐예요? 롤 운동을 할 때는 에일러론을 움직여요. 요 운동을 할 때는 비행하면서는 에일러론을 움직이고 페달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써요. 균형. 항공기 균형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차 타고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코너링을 할 때 기차 어떻게 되어 있죠? 한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물컵을 여러분들이 컵에다가 물을 담았어요. 이걸 수평으로 놓은 상태에서 빠르게 돌리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튀어나가겠죠. 원심력이 커진 거예요. 근데 빠르게 돌리는데 안 튀어나가게 하려고 그러면 컵이 이렇게 기울여주면 되잖아요. 그럼 원심력과 중력이 똑같아서 물은 컵 속에서 수평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항공기 균형인 거예요. 우리가 항공기를 타고 가면서 균형이 안 맞으면 항공기가 우선회를 한다 그러면 몸이 이쪽으로 막 튕겨져 나가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근데 뒤에 러더를 차서 균형을 맞춰주면 항공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회를 해요. 근데 러더를 안 틀으면 이렇게 항공기는 기울어졌지만 몸은 원심력에 저쪽으로 튕겨나가는 거를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고정익은 자동으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항공기가 막 가면서 여기서 뭔가가 막 열심히 막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냥 막 돌아갔다가 다시 또 막 돌아갔다. 그게 오토 트림이에요. 자동으로 트림을 잡는 거예요. 그걸. 항공기 물컵에 물이 바깥으로 튕겨나가지 않게 그걸 잡아주는, 기울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딱 보시면 돼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조종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회전익에서의 조종면은.
로타 피치를 변화시켜서 상하 운동을 하고, 피치를 변화시키고, 이건 회전면을 변화시켜서 피치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롤 운동도 마찬가지. 회전면을 변화시키고, 요 운동은 테일 로타를 피치를 변화시켜서 이제 요 운동을 하는데요.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명칭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거는 드론을 하시던 분들은 과거에 그 RC 비행기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 명칭을 그렇게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 어원을 찾으면 뭐 찾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움직여지는지 몰라요. 엘리베이터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이게 엘리베이터는 상승하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드론을 고도를 올리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실은 엘리베이터 하면 전진 비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모두 2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렇게 스로틀 업 다운 하면 드론에서는 당연히 고도 상승이 강해요. 그죠? 다음 여기 전진 비행을 한다. 여기 지금 요게 피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라이트 스틱 이게 모두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포워드 애프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바로 조작할 수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사고는 어디에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혹시? 자동차가 됐든 항공기가 됐든 사고는 생각하고 반응하게 만들면 사고가 생겨요. 그 모든 시스템은 단순화되어야지만 사고가 안 생겨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데 여기 오디오 시스템을 라디오를 하나 켜는 거를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사고가 일어나. 단순하잖아요. 전원 버튼 켜고 튠 버튼 올리면 메모리 돼 있는 대로 주파수 바뀌잖아요. 그죠? 시킹 누르면 주파수 찾아가잖아요. 그게 단순화시킨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용어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스틱 포워드 하면 명확해요. 저걸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좌측 비행을 하고 싶다. 라이트 스틱 레프트워드, 라이트워드 아니면 우측 스틱 좌로, 우로 하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드론 뭐 지도 조종자로 나가든 아니면은 뭐 평가 조종자로 나가시든 제가 보기에는 점차적으로 이게 이제 시대를 바꿔요. 시대가 흘러가야지만 바뀌어지는데 이게 사람들은 쉽게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요 내용을 썼고요. 드론 인트림이라는 용어는 제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드론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썼어요. 항공기에는 에어크래프트 인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컵에 물을 집어넣고 그 선회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게 에어크래프트 인트림이에요. 항공기의 균형이 딱 잡혀야지만 비행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항공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우측 이게 자동차가 앞뒤가 이렇게 비틀어져서 한번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핸들을 조작을 해도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을 하면서 아니 이 기체 자체가 이렇게 꼬여져 있는 거예요. 얘는 앞쪽에 있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수평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 쪽에 추력이 안 맞으면 이렇게 드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비틀어진 상태로 똑바른 비행을 한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체의 중앙에는 계속적인 하중이 걸려요. 그리고 선회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우선회 조작을 했다. 우측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에서는 우측으로 돌아가요. 근데 좌측으로 선회를 하려고, 좌측으로 선회를 하려고 그러면 좌측으로는 쉽게 돌아가요. 근데 우측으로 선회하려고 그러면 뒤에 쪽이 반대로 꼬여 있기 때문에 못 돌아가도록 앞쪽을 계속 방해하는 힘이 생겨요. 그게 트림이 안 맞으면 그렇거든요. 이게 어떻든 조금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요렇게 이 부분을 보시면 쉬워요. 이게 이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선회하면서 컵을 딱 기울여주면 이렇게 중앙에 있는 물은 가만히 있어요. 그게 원심력과 중력이 똑같은 거죠. 사실은 수평으로 가고 있으면 원심력은 제로 위치로 이렇게 중앙 위치로 가겠죠. 근데 지금 요건 비행을 하면서 우측으로 선회를 들어갔어요. 그죠? 우측으로 선회 들어갔는데 우측으로 나가는 원심력, 좌측으로 나가는 원심력, 우측으로 나가는 원심력, 중력이 균형을 딱 맞은 거예요. 이건 정상적으로 선회가 돼요. 요 위에 그림에 보시면 얘는 물이 오른쪽으로 나갔어요. 우측으로 선회하는데. 이거는 뭘까요? 우측으로 원심력이 더 큰 거예요. 이건 선회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경사량에 비해서 선회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어떻든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항공기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균형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항공기 원심력과 그 다음에 중력, 이거에 대한 균형이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조종이 원활하게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드론 인트림이라는 용어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길어져가지고, 수업처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드론 비행을 하면서도 바람에 따라서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드론에는 계속적인 무리가 가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고 항상 바람 방향하고 비행 조종성이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타가 먹지를 않는다. 그러면 항상 이건 균형이 지금 안 맞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서 러더키를 더 주든가 이런 조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러더키를 살짝 더 움직였을 때 이 드론이 갑자기 확 변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균형이 지금 안 맞아 있었던 상태구나.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면 돼요. 어떻든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안전성 인증인데요.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서두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안전성 인증은 지금 여기에 혹시 실무에서 안전성 인증 받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요거는 이제 사업용 기체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항공안 받아보셨어요? 지금 이 안전성 인증을 받으면서 사업용 기체라면 2년마다 한 번씩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안전성 인증을 하는 목적이 기술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설계 기술 기준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설계 기술 기준에 충족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안전성 인증을 하는 게 설계 기술 기준에 충족하는지 본다. 일단 요거를 전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은 제작자, 이건 이제 초도 인증에 대한 부분인데, 제작자는 설계 기술 기준에 이제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자는 이걸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유지가망이에요, 유지가망. Continued Airworthiness라고 그래가지고, 유지가망이죠. 그게 정기 인증인 거예요. 정기 안전성 인증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 절차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를 해서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넘어가지를 않네. 자, 이게 PPT가 좀 깨졌네요. 오케이. 저게 이제 안전성 인증이에요. 안전성 인증은 사실은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 드론의 기술 기준이 자꾸 떨어질 거 아니에요. 수준이. 우리 자동차도 계속 정비하고 오버홀하고 하듯이. 네, 켜져 있었는데. 전반함에 소리가 좀 소리 안 되고 있었어. 아, 전원이 없나? 충전기를 연결을 좀 할게요. 여기다 꽂아야 되겠네. 이게 지금 PPT가 좀 깨졌는데요. 초도 인증을 하기 전에, 우리 안전성 인증할 때 항공안전기술원에 안전성 인증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초도 인증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하지만 항공안전기술원에 가기 전에 장비를 다 퍼펙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시험 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퍼펙트한지 안 한지. 그거는 여기 항공기술과에서 시험 비행을 인증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항공기술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검토 능력이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이. 그래서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다시 의뢰를 해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항공기술과로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시험 비행을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초도 인증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해서 성능 데이터를 뽑아내고 이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초도 인증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프로세스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기술기준 이행 완료 제출문이라는 거 있죠. 이게 조금은 이것도 좀 기술기준 이행 완료 제출문은 네가 작성한 서류 아무것도 안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문서예요. 제가 드론을 대충 막 만들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술기준 이행 완료 제출문 붙여가지고 인증검사를 내서 비행을 했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건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거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서거든요. 근데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워낙에 많은 드론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이제 군용 항공기에서 이게 얼마큼까지 보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건 지금 PPT가 깨져서 그러는데요. 어떻든 이거 한 장이면 기술 기준에 다 맞춰서 난 이 드론을 만들었어 하고 상황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문서죠. 이건 제작자가 내가 이래 하고 말하면 항공안전기술원에서도 오케이 토달지 않을게 이렇게 되는 문서예요. 이런 거고요. 요게 이제 그 문서예요. 이제 초도 인증에 대한 건 그렇고 이게 이제 정기 인증인데요. 정기 인증을 할 때 지금 현재 안전성 인증 받아보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으셨어요? 3개월 전쯤에 예. 장비를 구입했던 그 업체에 그쵸. 입고를 시킵니다. 그러면 시기에 맞춰서 이제 안전성 인증을 실시하고 시작하라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펠러나 스키드 같이 조금 소모성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녹화가 되고 있어서 다른 얘기는 제가 못하겠지만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업무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위임을 해준 거예요. 어디다가 제작 업체에다가 위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항공안전기술원에 확인해 봤을 때 공식적인 문서로 릴리스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업체만 하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무튼 좀 뭔가 좀 이상한 뭐 정상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면 요렇게 지금 이제 문서는 항공안전기술원 내부에서 내부 승인이 완료돼서 이제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정비 품질이 보증될 수 있도록 수립된 업체. 요건 이제 정비 인력이라든가 시설, 기자재, 요런 것들이 이제 갖고 있으면 우리가 자동차 검사 받을 때 문제 없이 받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제작 업체겠죠. 그래서 업체가 정비 작업을 준하는 지금 준비를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다가 드론을 의뢰를 하는 거예요. 나 정기 인증을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네가 받아줘. 우리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거 지방에 있는 대행업체에다가 주듯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수리하고 수수료 받고 항공안전기술원에다가 문제 없어 하고 이제 서류 올리면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오케이 끝 하고 인증을 해주는 거죠. 비행시험을 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안전성 인증을 받고 있는 추세예요. 과거에는 이걸 본인이 직접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 드론을 들고 가서 인증을 받았는데 항공안전기술원 가보면 인원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위촉검사관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은 항공기 정비사 면장을 따셔서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에 위촉검사관 의뢰를 하면 본인들이 선발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정비 경력이 좀 있기는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촉검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 기능이 이제 많이 축소되어 있는 거죠. 자동차 검사소에다가 의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제 안전성 인증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이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전기 안전성 인증에 대해서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만 그게 이제 바뀌기 전에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요. 이 내용도 제가 조금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안전성 검사를 받는 검사 항목이거든요. 점검표예요. 말 그대로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을 때 체크리스트 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 이 세부 내용을 한번 보면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설계 기준에서 성능 검사한 거를 다시 확인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상당히 좀 러프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조금은 좀 러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신고번호 표시했나 우리 이제 신고번호 부착하게 되어 있잖아요. 드론에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무게 중량 확인하고 그다음에 센치 재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안전기술원에서 하는 게. 그다음에 뭐 부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근데 기술 기준에 이 멀티콥터 기술 기준에 부식에 대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멀티콥터 기술 기준 혹시 보셨나요? 멀티콥터 기술 기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된다.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는 나와 있어요. 부식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부식이 있는가를 지금 확인하거든요. 이것도 좀 뭐 어떻든 부식이 생기면 강도가 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업체에서 해당 부분을 다 수리하고 프로펠러 같은 것도 비행을 시켰어요. 예를 들자면 드론을 가지고 비행을 했어요.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하고 장착할 수 있는 페이로드를 실어서 드론을
비행시간 안에 규정되어 있는 비행시간 동안 비행을 했어요. 문제가 될까요?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프로펠러를 바꿔라. 그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하나씩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어떻든 여기 있는 내용들이 보시면은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성 인증 검사하는 게 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으면 정비 기록부에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행 성능 이런 거에서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술 기준하고는 조금은 좀 확인하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기술 기준인데, 진행하면서 좀 지겹죠. 이게 수업에서도 이렇다니까. 그래서 안 듣는다니까. 참, 이게 법 얘기를 하고 관련 규정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실제 사례를 얘기해주고 싶어도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본인들이 하는 거를 촬영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서 제가 거기 견학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군에 들어오는 드론, 그 다음에 항공기, KF-21 지금 이제 카이에서 거의 만들어서 시험 비행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심사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나왔지만,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무인기들,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들, 기술 기준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제작되어 있는지 이런 거 이제 다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군에서 보는 그 기술 기준은 엄청나게 시비어해요. 녹방지 대책이 돼 있느냐? 줄 하나 딱 돼 있어요. 부식 방지 대책이 되어 있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식 방지 대책이 돼 있어. 뭘로 돼 있는지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70 계열의 알루미늄 소재에 어떤 강도를 가지는 그런 물질로 돼 있고, 이거의 부식에 대한 거는 이런 내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문서상에 나와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강도가, 규정된 강도가 나오느냐 테스트를 해야 돼요. 부러뜨려 봤는데 이만큼 힘이 가도 문제가 없고 두께가 이만큼이고 이거의 재질은 뭐이기 때문에 얼만큼의 강도를 갖는다. 시험 데이터로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드론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하니까 이제 우리 학우님들 중에도 드론 이제 업체 하시는 분이, 제작 업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면 우리는 드론 못 만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좀 전에 이제 PAV 제작하시는 분이 오셨었잖아요. 그분도 그렇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기술 기준을 조금씩 다 완화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그 PAV를 아까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기술 기준이 있고, 이게 이제 군에 납품하는 그런 PAV다 보니까 기술 기준이 있고, 이것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준을 또 채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하사 기준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 정도 중량에 가지고 있는 뭐 FAA 뭐 파트 23이나 뭐 21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기술 기준을 가지고 가면서 유럽의 기준을 똑같이 차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량 항공기의 기준을 또 차용을 하고, 군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여기저기서 막 끌어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끌어다 쓰면서도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근데 민간에서는 100% 못 바꿔요. 퍼펙트하게 해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여기 국내하고 이하사하고 이게 나토인데요. 우리 드론은 사실은 국내 초경량 비행장치 기술 기준이 있잖아요. 저게 나토 그 CS에 나오는 그 경량 항공기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서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발행되는 FAA에서 UAV 그 설계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AC라고, 발행돼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 차용을 해서 이제 기술 기준을 만들어져서,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또 힘들죠. 이런 내용 나오니까. 그쵸? 안 올 건데 괜히 와가지고. 골치 아픈 얘기 또 하고 있네, 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어떻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드론학과를 나왔으면 최소한의 기술 기준은 뭐 이 정도 있다고 하더라. 안 봤더라도. 뭐 이런 게 있대. 뭐 그런 정도는 그냥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용어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정기 인증에 대한 부분들, 그게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기술 기준은 우리가 무인 멀티콥터 제작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이런 정도의 기술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졌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은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특강 안 할게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전성 인증 검사를 네. 결론은 제작 업체에서 대행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뭐 저희가 그 드론 자격증을 딸 때 써야 되는 기체들을 제작하는 회사는 이미 몇 군데로 이제 국한되어 있는 이 시기에 이제 지금 저도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하면서 3개월 전에 예약을 잡아야지만 안전성 인증이 만료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거든요. 그게 결론은 제작하는 업체는 적고 사용하고 있는 기체의 수는 많기 때문에 좀 정체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대행하는 것도 다 좋고 다 좋은데 그 시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을 그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좀 제도화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는 요새는 안정성 인증 입고를 해도 일주일이면 요새는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일주일에 안 나오고 더 소요기간이 길었는데, 교육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안전성 인증 검사 때문에 기체를 한 대 더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좀 제도를 만들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그 고민이나 제도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은 있는 건지. 네. 가장 큰 고민이 제가 항공안전기술원에 못 간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인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고객들의 그 불만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는 거예요. 나 지금 이때 안전성 인증 끝내서 이거 영업용으로 써야 되는데 안전성 인증을 너네들이 못 해주니까 지금 나 못 받고 있어. 그러면 사실은 영업적인 손실을 봐야 되고, 개인으로 봐서는 국가기관에서 업무가 지연됨으로 해서 개인이 재산상의 피해를 자꾸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마련된 제도가 지금 이제 이런 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소유자 입장에서도 미리 가서 좀 받으면 되는데, 그걸 또 기간이 자꾸 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간이 다가와야지만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뒤로 딜레이가 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얼마 전에 뭐 집사람 표 끊어주려고 그러다가 표가 만기돼가지고 집사람한테 구사리 엄청 먹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울을 올라온다고 하는데 표를 미리미리 끊어놨으면 매진이 안 됐을 텐데 안 끊어놔가지고 제가 엄청 혼나고 힘들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미리 준비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이제 거의
다가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쪽 사정에서는 이제 적체돼 있으면 기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장 빨리 문제 해결하는 건 민원이다. 뭐 이건 나가면 안 되겠지만 이게 이 방송에 나가면 좀 곤란한 문제인데 아무튼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본인 업무가 아니면 민원 제기 기간이 이거 끌까요? 꺼졌어요? 그냥 두세요. 그럼 꺼졌어요. 자꾸 키시네. 어쨌든 제기를 하게 되면 이제 책임 소재도 있겠죠. 해당 담당자의. 그리고 내 업무가 아닌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도 답변을 하는 자체가 사실은 월권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공문서는 공적인 효력을 가져요. 공무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적인 답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법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빨리 움직여지면 좋은데 뭐 저는 민원 제기하니까 세금도 깎아주더라고요. 음성 들어가면 안 되는데 곤란하네 자꾸. 네. 공영상공사가 우리가 보통 보면 가망성 인증 관련돼서 설계를 할 때 최초 이제 설계 가망성 평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원래 민간 쪽에서는 이제 유지 가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비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판매라든지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화가 되고 난 다음에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이제 국회 법이 바뀌면서 금도 이제 유지 가망 검사를 하는데 이제 또 작년에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가망성 유지 검사. 바뀌었는데 지금 드론에서는 그 안정성 검사를 초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일반 그냥 그 항공기에서 쓰는 그 유지 가망 검사랑 똑같은 어떤 개념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유지 가망이라는 건 사실은 성능을 지금 현재 상태, 신품 상태로 제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유지 가망인데 이제 그 설계 개념이 딱 이제 여기 설명을 하려다 안 했는데 항공기를 설계하려고 하려면은 그 세이프 라이프라 그래서 이 항공기가 맥시멈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2만 시간이다. 그럼 2만 시간 되면 무조건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조물에 하중이 이만큼 가해져서 이제 부서져서 더 이상 못 쓰는 한계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이프 라이프 개념이에요. 총 수명 시간. 그 다음에 데미지 톨러런스예요. 데미지 톨러런스는 2만 시간 중에 3,000시간 쓰니까 이 부분이 부서져. 핀이 하나 부러지더라. 그러면 2,900시간에 이 핀을 검사를 해야 돼. 그래서 미리 검사해서 빼내는 거예요. 그게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데미지 톨러런스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페일 세이프 개념이에요. 요게 부러질 수가 있어. 그러면 요거 하나로 보강을 해 놓으면 돼. 그게 페일 세이프 개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지 가망을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하고 수리하는 거거든요. 그 기간을 정해 놓는 게 이제 유지 가망이에요. 그 기간을 정해 놓고 그게 한 사이클이 돌아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검사하는 게 이제 정기 검사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군에 이거는 조금은 좀 다른 얘기지만 군에 드론을 납품을 하겠다. 세상에는 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편법은 아니지만 정상. 하게 되면 네. 아마 유지 가망은 지금 현재는 이제 무인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UAV를 이제 사단거리 이게 꺼야 되겠다. 지금 이제 드론도 이제 많이 네.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근데 이게 만약에 유지 가망 검사를 진짜 지금 그 항공기술원이나 그런 데서 하는 처럼 어떤 안정성 검사 기준으로는 안 할 겁니다. 그건 더 엄격하게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하게 되면 실제 진짜 모터의 그 MTBF 수명까지 따져가지고 그 시간적으로 다 교체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찌 보면 이게 바깥에서도 이제 이
사업을 그런 이제 학원이나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이게 그 기간도 기간이지만 이게 나중에 좀 더 어떤 규제가 강화가 되면 안 되는 문제고 이게 운영 규제하는 비용 자체도 맞아요. 이제 또 증가가 되는 군도 그런 부분에서 엄청 뭐 엄격한 잣대를 적용을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다른 분들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꾸 질문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군에서는 그거를 적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준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군에 들어가는 납품되는 드론을 쉽게 납품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납품하는 뭐 사업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인증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증받은 기체에 소총 장착하겠다. 군에서 요구하는 소총 거기다 다는 거예요. 군에서는 소총 장착한 것만 봅니다. 드론을 안 쳐다봐요. 소총 장착한 거, 구조물에 대해서 네가 소총이 반동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장착된 부위에 하중을, 그 반동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몇 발을 견딜 수 있느냐. 군에서는 이것만 봐요. 그걸 쐈을 때 기체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이런 것만 봐요. 근데 처음부터 소총용 드론을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의 재질이 뭐야? 재질 강도가 얼마야? 소요 시간은 얼마고 부식에 대한 방지책은 얼마큼 있어? 얼마나 힘든가 하면 FC 사용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자기 시험도 다 해야 돼요. 전자기 시험은 자동차 여러분들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 막 나오죠. 전자기 시험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 업체에서 알아서 해서 패스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막 가다가 자동차를 운전해 갖고 가는데 시스템이 외부 주파수 때문에 에러가 탁 생겼어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에 엔진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엔진을 컨트롤하는 그 부분에 에러가 딱 생기면 엔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시험을 다 해야 돼요. 군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근데 군에 들어오는 차량도 그 시험은 안 하는데 항공기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기 기술 기준을 적용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드론도 마찬가지. 드론도 똑같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그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별표 6에 나와 있는 그 기술 기준은 아주 심플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적용을 해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인증을 받고 필요한 부분은 군으로 다시 이제 보완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세상 사는 데에 가장 쉽게 사는 거는 원칙대로 사는 게 아니라 편법을 아는 거다. 편법을 많이 알수록 세상은 쉽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있으면서 과거에 지금 얘기가 아니고 누가 부동산 등기를 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그러더래요. 등기부 등본을 하는데 30만 원 주니까 급행료 지불하니까 3시간 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법을 지켜야 되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 녹화할 때 나중에 좀 잘라서 업로드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세상에는 좀 편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사는데 편하게 살더라. 대신에 준법의 범위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질문이 있습니까? 배고프시다고? 알았어요. 보면 자 마지막 한 장 준비했습니다. 아이씨, 안 넘어가네. 이거 비교했는데 머리 아픕니다. 그만하고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 기술 기준을 제가 좀 더 이렇게 비교해서 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거는 혹시 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명칭이 좋아서 뭐든지 이제 포장을 잘해야 되는데 말이 좋아 특강이지 뭔 소리 하고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어떻든 제가 보는 거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이제 드론학과에 있으면 그래도 학부과정에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좀 인식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용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변해가고 있는 그 안전성 인증의 추세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부족하나마 너무 지겨웠지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